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학기에 스포츠 마사지와 테이핑을 맡게 된 지진구라고 합니다. 우선 실제로 못 보고 이제 동영상 수업으로 먼저 진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포츠 마사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마사지에는 목차가 있어요. 이렇게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기요법,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사지 종류, 그 다음에 운동 후 마사지 과정, 주요사항, 주의사항, 그 다음에 근육 및 골격의 명칭,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포츠 마사지는 이제 뭐냐면 근육이 뭉치거나 통증 유발 시 피부를 통해 물리적 자극을 가해줌으로써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순환 기능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노폐물 물질을 분해 체내 조직으로 영양 물질이나 산소 공급을 왕성하게 해주는 대사적 촉진 진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기본적인 스포츠 마사지고, 일단 여러분들도 스포츠 마사지에 대해서 많이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전신의 이제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 각 조직의 노폐물 제거, 그 다음에 근육 동작에 필요한 산소나 영양소의 공급으로 근육 피로를 회복을 해주고, 운동 능력의 극대화로 기록 향상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이나 경기 과정에서 입은 피로를 회복하고 장애를 예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맨의 컨디션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고, 경기에 임하기 위해서 심신의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스포츠 마사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효과를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신의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전신 마사지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타인의 손에 의해서 나의 몸이 전체적으로 자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인체의 각 조직의 노폐물 제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육 운동에 필요한 산소나 영양소 공급으로 인해서 근육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운동 능력의 극대화로 기록 향상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연습이나 경기 과정에서 입은 피로를 회복하고 장애를 예방해 줍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맨의 컨디션의 최고 상태로 해주고, 경기에 임하기 전에 심신의 안정을 만전을 해줍니다. 이것도 효과가 전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수기요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기요법이란 대상으로서 넓거나 좁거나 굳이 있는지 이완이 되었는지, 피부에 연하고 두껍고 얇고 이런 정도에 따라서 압력과 강도, 그 다음에 실시하는 시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마사지의 기본 기법으로는 경찰법, 그 다음에 강찰법, 그 다음에 유연법, 진동법, 고타법, 그 다음에 압박법, 견인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경찰법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손바닥이나 손가락을 사용하여 가볍게 쓰다듬는 방법입니다. 너무 약한 압으로 압력을 주게 되면 효과적인 마사지를 시행하는데 불충분하므로 적절한 압력이 필요로 하는 마사지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 분들은 이런 경찰법으로 가볍게 마사지 해주는 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강찰법입니다. 왠지 좀 강한 느낌을 받으시죠? 강찰법, 그죠? 이거는 뭐냐면 손가락이나 손바닥, 팔꿈치 등을 사용하여 강한 압력을 가하여 문지르고 쓰다듬고 누르는 방법을 혼합해서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관절이나 골격을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근육이 강하게 강직되어 있는 사람, 피로가 많은 사람,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있는 사람한테 실시하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연법입니다. 자, 이 유연법은 피부 및 근육을 쥐어 짜듯이 주무르는 방법입니다. 너무 강하게 행하실 경우에는 오히려 근육 긴장이 높아져서 근육이 경직이 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진동법입니다. 진동법은 말 그대로 진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동을 가하여 흔들어주는 모든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방법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체도 가장 무리를 작게 해줄 수 있어서 누구나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안마기나 이런 유사 기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뭐냐면 진동법을 많이 활용하는 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절 부위에 지나치게 흔들거나 관절 조직 손상을 가할 수 있으므로 흔들어주는 것을 조금 조절해 주시는 것을 주의사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타법입니다. 최근에는 잘 실시하지 않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어깨 마사지 한다고 좀 두들겨준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하는 방법이 이제 고타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마사지 상황에서 그렇게 많이 실시를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 두드리게 되게 되면 골격이나 관절에 부담을 주게 되어 오히려 근육의 기능을 이제 해를 끼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실시를 하진 않는데 그래도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긴장된 근육, 손목 관절을 느슨하게 한다. 자, 이완하는 근육, 약한 강한 타법으로 두들겨야 한다. 자, 관절 부위를 두들겨서는 안 된다. 이런 주의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요하는 마사지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압박법입니다. 자, 손바닥이나 손가락, 팔꿈치 등을 신체에 돌출된 부위를 누르는 방법으로서 수축되어 있는 조직을 신전시키고 유착 조직을 풀어주며 정맥혈의 펌프 작용을 할 수 있는 마사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압력을 가할 때 뼈마디를 누르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아이 연령에 따라서 여러가지, 그 다음에 신체적 질병 상황에 따라서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60이 넘어서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절대 시행하면 되지 않으니 주의사항이 요구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항상 마사지 기법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음 또 볼게요. 다음은 마지막 견인법입니다. 자, 견인법은 근육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근육군을 한 방향으로 잡아당겨 근육을 이완시키는 방법입니다.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너무 과도하게 잡아당기면 오히려 근파열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강약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견인법은 이제 쉽게 경추에 디스크 질환이 있는 사람, 압력이 많이 가해져가 있는 사람이 이제 좀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추나 중간 협착증, 요추 협착증 있는 사람들한테 가해주는 방법인데, 지금 병원에서 이 견인법을 이용해서 기구가 만들어져서 시행하는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시행은 하지만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근육이 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견인만 하다 보니 근육은 원래 어떤 성질이 있냐면 내가 수축하려고 하는 성질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늘려놓게 되면 그 늘려놓는 동안은 이완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제 오게 되면 원상태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일단 견인법은 병원에서 시행할 때는 일단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견인법을 시행하는 것을 조금 추천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병원에서 하는 도수치료로는 그 한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운동 후 마사지 과정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초기에 설명을 드리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이 스포츠 마사지란 개념 자체가 상당히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그냥 안마하는 방법이다. 어떤 부분들은 그냥 근육을 누르는 방법이다. 하지만 그 효과 부분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성격, 성향들을 좀 많이 파악한 상태에서 실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체질이다.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압력이 좀 필요로 합니다. 근육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져가 있기 때문에 마사지 받기 전에 목욕을 한다든지 따뜻하게 몸을 해주는 것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운동성 일시적으로 근육에 굳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강하게 하실 필요 없고 자연스럽게 근육이 가는 방향대로 마사지를 부드럽게 해주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한테는 아무래도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운동 후 스포츠 마사지 과정입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자, 경기 전, 중, 후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 첫 번째 볼게요. 경기 또는 훈련 후 회복 마사지의 시행 목적은
경기 후 또는 훈련을 마친 후 체내에 쌓인 피로 물질을 신속하게 제거해 줌으로써 신체의 조직을 강화시키는 데 이를 둘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이제 근육이나 있는 스트레스가 많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근육이 또 불균형하게 되겠죠. 경기의 승리를 위해서. 훈련 도중에도 훈련 욕심 있는 친구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운동량이 가해지면 자연적으로 근육의 피로도가 쌓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실시하는 것을 조금 추천하는데, 이때 과정을 볼게요. 자, 일단 마사지 하는 동작은 이 주의사항 가기 전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던 경기 전 중후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일단 경기 전에는 보통적으로 선수들이 마사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실시하셔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근육을 강한 수축을 요하는 사람한테는 근육이 경직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오히려 경기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도 경기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중량, 큰 무거운 일시적으로 빨리 들어올려야 되는데 근육이 경직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의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의 어깨나 이런 부분을 가볍게 조금 풀어주시고 경기에 임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경기 중에는 실질적으로 마사지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마사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장시간 운동 경기가 지속되는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 그럼 일시적으로 근육이 과사용하다 보면 지가 날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제 마사지를 실시해주면 효과가 볼 수 있는데, 너무 과하게 올라올 경우는 마사지가 또 시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또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경기 후 마사지입니다. 아무래도 경기의 이제 승리, 그 다음 자기의 만족도, 그 다음 팀플레이,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100%보다는 120, 130을 쓰다 보면 근육의 불균형이 따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실시하는 마사지인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회복 운동을 좀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가볍게 체조나 스트레칭을 해준 이후에 숙소나 이제 들어와서 마사지를 해주는데, 이럴 때는 전체적으로 문신 부위 위주로 가볍게 쓰다듬어 주시는 게 효과적일 것 같고, 저희가 수업 시간에 시행을 하진 않지만 오일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실시해 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 근육이 과하게 수축되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시행해 주는 것을 이제 추천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마사지를 하면서 보시면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데, 동작 시 주요 사항이 있습니다. 자, 모든 동작은 3에서 5회 반복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3에서 5회 반복보다는 10회에서 20회, 이제 전체적인 전신 마사지를 한다 보면 이렇게 가능하겠지만, 부분 국소 마사지를 한다고 봤을 때는 3에서 5회로 마사지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데 극대화시키지 못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3회에서 5회보다는 오히려 10회에서 15회, 15회보다는 20회, 이런 것들이 효과적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모든 방법은 조용하고 규칙적인 동작으로 시행해 준다. 자, 우리가 타인의 신체를 강화해 주죠. 그죠? 근육을 내가 만질 때 타인한테 만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타인의 몸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내 신경 전달이 어떻게 되냐면 일시적인 쇼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쇼크에 대해서 좀 둔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부드럽게 지속적인 방법으로 자극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내도 나중에 점차적으로 긴장을 풀게 되겠죠. 내 긴장도가 떨어지게 되면 근육의 긴장도도 떨어지게 되고 마사지 받을 때 근육이 이완되는 효과도 빨리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목욕을 한 이후 3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실시한다. 자, 목욕을 하면 왜 그러냐면 우리 신체 근육이라는 성질은 물 안에 들어가면 가장 이완이 잘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하게 되면 체온의 상승도가 좀 올라가겠죠. 체온 상승도 올라가겠지만 피부의 상승도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휴식을 취해주면 우리 혈액에 좀 안정성을 가해줄 수가 있고 근육을 좀 편안하게 진정시켜 줄 수 있는 작용이 됩니다. 그때 마사지를 실시하게 되면 지금 받는 방법보다는 2배, 3배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이제 어느 정도 신체적, 심리적 안정이 된 이후에 마사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사지 받는 동안은 이왕이면 조금 주위 환경이 좀 따뜻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해주시는 게 좋고, 마사지를 시행해주는 사람은 당연히 손발이 조금 당연히 따뜻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실시를 하셔야지 받는 사람도 그렇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상호 교류 관계도 잘 되고 그다음에 소통도 잘 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는 마사지제 동작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한 네 가지로 좀 분류를 해놨는데, 자, 첫 번째 각종 암 환자. 자, 일반 서적에서는 암 환자들한테 주의를 하고 필요시에 따라 시행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한 20년 넘게 실시해본 결과로는 암 환자들에게도 마사지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게 되면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을까요? 대부분이 신경이 좀 예민해져 있습니다. 자기가 본인이 암이 걸렸다는 그 자체만으로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에 있는 근육들이 상당히 긴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목, 어깨 부분이 훨씬 많은 객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가볍고 지속적으로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 혈액순환이 좀 되고 근육의 기능을 좀 도움이 되면서 움직임이 완화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면 세포가 영양분을 혈액에 있는 거 잘 빼먹는다 하는데 그건 아직까지 잘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생체적으로,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근육의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각종 암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암 치료 이후에 이제 유방암 환자들이나 그 다음에 각종 생식기, 그 다음에 장기 있는 분들은 몸통이나 이런 허리나 가슴, 어깨 쪽이 상당히 많이 강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직되어 있는 방법을 풀어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스포츠 마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스포츠 마사지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마사지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피부 질환, 피부병 환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종 요즘에 아토피도 많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피부 질환들이 많이 생기죠. 근데 피부 질환 있는 분들도 여러 환경이 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혈액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피부 질환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혈액 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의사의 진료에 의해서, 의사 선생님의 진료에 의해서 마사지를 할지 안 할지를 이제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마사지 부위에 찰과상이나 염증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당연히 실시하면 안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찰과상이니까 피부 조직에 상처가 나 있는데 마사지가 실시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아무래도 피부 윗부분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주위에 쇼크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피부 마사지 한다는 자체 첫 번째. 그래서 일시적 내에서 그쪽으로 혈액을 과다 공급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 공급해주게 되면 결국 그 부위에 지혈이 안 되고 오히려 출혈을 유발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염증이 많은 경우에도 하는데 이 염증 부분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운동을 해도 염증이 나옵니다. 오히려 상처 외부의 간염 세균형에서 염증도 출혈이 되지만 우리가 운동을 해도 염증이라는 게 출혈되기 때문에 이 염증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지를 받게 되면 일단 염증이 많이 확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혈액순환을 도와주죠. 혈액순환을 도와준다면 그 혈액의 백혈구의 성분이 대부분 염증이 성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증이 조절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환경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뒷부분은 뭐냐면 부종이나 상처가 있는 환자에게는 실시하지 않는다.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찰과상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종도 마찬가지고 참고로 부종이 발생되는 이유가 설명드릴게요. 부종이 뭐냐면 외부 충격이나 내부에 대한 출혈에 의해서 그 부위가 이제 부어오르는 현상을 말하죠. 부어오르는데 이 부종이 생기는 게 뭐냐면 혈액의 내부 혈관의 일시적인 파열에 의해서 부종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부종이 생기지 않게 만들어주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부종을 예방하는 방법은 뭐냐면 아이싱이라고 있습니다. 냉찜질이라는 그런 성분을 먼저 해주시고 그 냉찜질을 충분히 해준 이후에 어느 정도 조직 안정된 이후 한 4일에서 5일 정도 지난 이후에 실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처가 있는 환자들에게는 당연히 실시하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상처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가급적이면 실시를 하지 않는다.
제가 왜 이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냐면 상당히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 그냥 관가하지 않고 가볍게 넘기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타 뭐 약물 복용이나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의사 선생님의 이제 의해서 실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사지를 하는 부위가 어디냐면 근육입니다. 근육인데 근육만 아셔야 될 것이 아니고 골격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골격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근육 부분하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히 익히셔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은 동일한 그림이 두 개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안면 근육이 많죠. 근데 저희가 뒷면 근육도 따로 있을 겁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부분에서는 이렇게 어깨 근육이죠. 어깨의 목 부분에 있는 근육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서 이 뭐냐면 이 목하고 어깨 부분의 근육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뇌라는 부분에서 신경 전달을 지시하는 부분인데 첫 번째 경로 부분이 목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목 부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이하의 부분의 기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근육을 충분히 익혀주시고 그 다음에 등 근육, 그 다음에 허리 근육, 팔 근육, 엉덩이 근육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좀 빨리 넘어가서 제가 이제 설명만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을 때 쓰이는 근육이 어디냐? 목하고 어깨 근육입니다. 목하고 어깨 근육인데 여러분들 쓱쓱 해보시면 이렇게 제 따라 해보시면 아무래도 사용되는 근육이 대부분 어디냐? 목하고 어깨 근육이라 보실 수가 있어요. 앞쪽 근육도 마찬가지고 목 뒤쪽에 있는 근육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조금 챙겨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림을 따로 하나 준비를 하는데 일단 해부학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부학 책을 볼 수 있는데 그림 보셨죠? 이쪽 그림을 갑자기 말을 많이 하다 보니 이제 기침이 나오네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드실 거라 보는데 조금 진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책 지금 화면이 넘어가서 어떻게 돌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전체적인 근육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육계통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앞쪽 근육이 보셨으니까 뒤쪽 근육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뒤쪽 근육이 많이 나와 있죠. 뒤쪽 근육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근육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알고 있는 상완이두근, 그 다음에 승모근, 삼각근, 광배근, 그 다음에 대퇴사두근, 장단지 비복근, 이 정도 근육을 아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이는 근육들은 이런 근육들의 기능들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알 필요도 있고. 그래서 나중 수업 시간에 진행이 되면 이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수업을 하게 되면 제가 근육에 대해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테이핑 수업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표현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테이핑 부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분들 근육들 목과 연결되어 있는 근육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은 목의 표면에 가장 많이 붙어 있는 근육이 뭐냐면 승모근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승모근이라는 애가 있고 두 번째는 날개뼈 위에 상부 쪽 상부에 이제 붙어서 목 경추 1번, 2번, 3번, 4발에 붙는 리베이트 스카플라라는 견갑근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척추 기립근이 있겠죠. 척추 기립근. 다혈근이라는 표현들 많이 씁니다. 다혈근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목 앞쪽에 나오고 있나요? SCM 머슬이라고 그죠? 스테노클레이드 마스토이드를 해가지고 흉쇄 유돌근이 있습니다. 이쪽에 근육이 있죠.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들면 보이는 근육입니다. 이렇게
목 귀 뒷부분에서 이 흉골 쪽으로 타고 내려온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살짝 뒤쪽에 보면 사각근이라고 있어요. 사각근.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사각근하고 이 SCM, 이제 흉쇄 유돌근은 어떤 근육이냐면 호흡근이라는 말도 쓰고 거북목을 만드는 근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근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깨는 넘어가겠죠. 어깨는 어떨까요? 삼각근, 델토이드라는 근육이 있고, 그 다음에 손바닥을 앞쪽으로 보내면 이 자세는 해부학적 자세랍니다. 아나토미 포지션이라서 나오는데 앞쪽에 있는 상완이두근. 상완이두근은 말 그대로 이두, 머리가 두 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요 앞쪽에 있는 코라코이드라는 오해돌기, 얘 뼈에 붙어 있고, 하나는 뒤쪽으로 넘어요. 여기 측면에 보면 견봉이라는 뼈가 있어요. 견봉이란 뼈 안쪽에 있는 요 이렇게 팔이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자리죠. 팔과 이제 날개뼈가 연결 관절에 보면 요 테두리 부분, 날개뼈에 이제 견갑골에 보면 요 테두리 부분에 관절순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관절순하고 상완 이두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 나중에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뭐 상완 이두가 있으면 당연히 반대 근육이 있겠죠. 요걸 주동근이라고 하면 반대쪽 뒤에 있는 근육은 기랑근이라고 합니다. 기랑근은 상완 삼두근 들어보셨죠? 상완 삼두근. 이건 뭐라고요? 머리가 3개. 자, 팔꿈치부터 해서 이제 팔 쪽으로 연결됩니다. 두 근육은 상완 고래만 붙어 있는데 하나 마지막 긴 근육 어디 붙냐면 날개뼈 있죠. 날개뼈의 외측인 상부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상완 이두와 상완 삼두가 여러분들이 그냥 팔의 근육만 키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어깨의 움직임에 영향을 상당히 많은 주는 근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회전근개나 삼각근 손상되었을 때 그 역할을 보조해주는 애가 누구냐면 이런 상완 이두와 상완 삼두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아래 팔 쪽으로 내려올게요. 아래 팔 쪽으로 내려오면 요건 상완이라고 이거 전완이라고 합니다. 전완. 이쪽을 전완이라고 합니다. 전완. 그 다음에 손목을 완자 쓴다. 그래서 손목 완자. 부위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를 견관, 어깨 견자에서 견관절, 팔꿈치를 주관절이라고 하죠. 주관절. 주관절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손목을 뭐냐? 왕관절이라고 합니다. 손목 완자를 써가지고. 자, 일단 상완 쪽은 대충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더 드릴 게 뭐냐면, 이 상완 이두 안쪽에 보면 상완근이라고 했습니다. 바이셉 브라키라는 상완근이 있고요.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요골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 뼈가 있으면 상완골이 되고 요거는 요골이 있고 엄지손가락을 앞으로 했을 때 이렇게 붙는 근육이 요골 척골입니다. 그래서 손바닥을 굽히는 근육이라서 손바닥을 이렇게 굽히는 근육이라서 이 부분의 근육은 뭐라냐면 굴곡근. 그래서 상완 굴곡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통칭해서 하는 말은 뭐라 하냐면 전완굴근. 이 부분을 전완굴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볼까요? 전완굴근이 되고 뒤쪽 반대쪽 손등에 있는 부분. 손이 우리가 주먹을 쥐게 되면 앞쪽은 수축이 되고 뒤쪽은 이완이 되죠. 그래서 이쪽을 말하면 전완신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완신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 전완굴근과 신근의 역할은 뭐냐? 주가 하는 일이 손목을 구부리고 펴고 손가락을 쥐었다 잡았다 할 때 주로 어디 근육이냐면 이 전완굴근과 신근에 있는 근육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면 손목이 아프다면 어디를 풀어야 될까요? 손목이 아프다면 당연히 이 전완에 있는 근육들을 이완시켜주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죠? 자, 일단 이렇게 하면 팔은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등으로 내려올게요. 앞쪽은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쪽에 보면, 여기 앞쪽에 흉골 쪽 있죠. 흉골. 스투너 쪽이라고. 스투너는 어떤 역할이냐면, 흉골인데, 갈비뼈, 늑골이 척추하고 이제 스투너 쪽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말하면 가슴울이라 하죠. 그죠? 갈비뼈는 12상으로 해서 양쪽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쪽에 있고, 주 역할은 뭐겠습니까? 외부 충격 방지. 그 다음에 내부 장기 보호 이렇게 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자 여기에는 갈비 위에 근육이 있겠죠. 그죠? 가슴 큰 근육. 이걸 대흉근이라고 합니다. 대흉근인데 어디로 가요? 자 이 근육은 요 쇄골이라는 애한테 붙어요. 쇄골 쪽에 붙어서 팔로 붙어요. 제 옷에 뭐 마크 있는데 여기까지 붙어요. 여기 붙어가지고 대흉근. 근데 상당히 많이 중요합니다. 이 근육은. 여기 대흉근의 기랑근이 뭐냐면 광배근이에요. 등 뒤쪽에 있는 근육.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근육의 기능들이 좋아야지 뭐 운동할 수 있는 야구나
그 다음에 뭐 라켓을 가지고 하는 애들한테 상당히, 선수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근육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쪽에 보면 또 소흉근이 있어요. 갈비뼈 2번, 3번, 4번부터 해서 이것도 코라코이드 붙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는데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소흉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엔 등이 있죠. 등. 그 다음 어깨 삼각근, 그죠? 그 다음 등 뒤에 있는 점. 등 뒤에 넓은 근육은 허리부터 연결해서 팔로 이렇게 연결되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근육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 빠졌네요. 정거근이라고 갈비뼈 사이 근육이 있습니다. 갈비뼈 사이 있는데 이건 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어깨 쪽에 날개뼈하고 척추 사이에 있는 근육이 있어요. 날개뼈하고 척추 사이에 있는 근육. 이걸 먼저 능형근이라고 합니다. 능형근인데 우리가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뒤로 쭉 빼요. 쭉 빼고 앞으로 쭉 늘렸을 때 이 근육이 능형근이 쪼인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보면 날개뼈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떠는 경우가 있습니다. 익상현상이라죠. 윙잉 스카플라라는 현상이 있는데 이때 이 근육들이 느슨해지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운동하실 때 많은 효과를 가질 때는 복합적인 운동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복합적인 운동하기 전에 항상 마사지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겠죠. 이제 상부 쪽 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허리 같은 경우는 등 같은 경우 여기 되겠죠, 그죠? 이쪽 근육, 광배근 어디까지 되면 여기까지 이거. 허리 척추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척추에는 이제 경추 있고요. 그 다음에 흉추, 요추, 천추, 미추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경추는 7마디가 되고요. 그 다음에 흉추는 12마디, 그 다음에 요추는 5마디, 그 다음에 천추, 천골이라는데 천추는 1개, 미추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척추뼈는 도합 26마디입니다. 광배근 설명해서 척추를 설명했는데 천골까지가 내려와요. 천골까지하고 골반뼈 라인, 골반뼈가 통해서 허리 전체, 등 전체에 포진돼서 광배근입니다. 넓을 광자의 등배에서 등에서 가장 넓은 근육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엉덩이 근육인데 엉덩이 근육은 3가지가 있어요. 대둔근, 큰 근육, 중둔근, 소둔근. 두에다가 연이죠. 둔근입니다. 등근이 아니고. 그래서 대중소 둔근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엉덩이 근육. 엉덩이 근육의 주 역할이 뭐냐면 대들보, 주춧돌 역할을 합니다. 옛날 집에 보면 주춧돌 위에 기둥이 올라가 있죠. 그죠? 그만큼 척추가 엉덩이가 근육이 잘 받쳐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척추가 올라가 있으니까 척추의 움직임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애가 엉덩이입니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이 강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이제 앞쪽 근육, 대퇴사두 근육인데 4가지 근육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퇴사두 근육 4가지 하나 하면 대퇴직근, 그 다음 대퇴중간관근, 내측관근, 외측관근 이렇게 앞쪽에 있고요. 측면에 보면 측면 쪽에 우리 바깥쪽 해볼게요. 바깥쪽은 대퇴근막 장근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릎뼈에서 이제 다리뼈 내려오는데 비골 쪽에 붙는 애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장경인대에서 길게 늘어뜨려져 있는 힘줄 같은 인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장경인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 앞쪽에는 안쪽에서 연결되는 건 박근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골반뼈 외측에서 무릎 내측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장 긴 근육 봉공근이라 있습니다. 봉공근. 이런 근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앞쪽에는 이제 내려오게 되면 무릎이 되겠죠. 무릎 슬개골, 그리고 파텔라가 있는데 파텔라의 주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애가 누구냐면 대퇴사두 근육입니다. 대퇴사두 근육의 기능에 따라서 이제 무릎의 기능이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자, 앞쪽으로 무릎 정강이 쪽 내려오죠. 앞쪽 정강이 뼈 옆에 오른쪽 바깥쪽이 포진되어 있는 근육이 뭐냐면 약간 외측에 붙어 있는 근육이 이제 전경골근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엄지발가락으로 타고요. 엄지발가락 2번째 마디까지 내려가는 근육이고 그 옆에 있는 근육은 장비골근, 그 다음에 단비골근 이런 것, 그 다음에 장지신근 이런 애들이 앞쪽 여러분들 정면에서 보일 수 있는 근육이라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뒤쪽으로 갈게요. 뒤쪽에 아까 엉덩이 근육이죠. 대중소둔근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설명드린 애들이 뒤에 밑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죠. 대퇴 이두근하고 반막양근, 반근양근이라는 이제 햄스트링 머슬이라는 애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햄스트링 머슬. 그래서 이 햄스트링 머슬이 이제 어떻게 포진되어 있냐면 엉덩이뼈, 골반뼈 보면 좌골이라는 뼈가 있어요. 좌골하고 이제 아래쪽 다리에 있는 경골과 비골, 골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가 햄스트링 파열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유명했던 뭐 박찬호 선수나 그 다음에 축구 선수들인데 막 갑자기 뛰다가 뒷다리를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대부분 이제 햄스트링 파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이제 런던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을 땄던 양학선 선수도 결국 햄스트링 파열로 지금은 약간 이제 소식이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종아리 근육 있죠. 종아리 근육은 세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면에 가장 가까운 근육이 뭘까요? 비복근.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쪽에 있는 가자미근이라고 있습니다. 비복근 영어로 하면 가스트로크네미우스라는 근육 이름인데 명칭이 좀 길죠, 그죠? 그래서 일단 뭐 비복근 할게요. 그 다음에 가자미근은 가자미가 누워 있는 모습하고 그 근육 모습 비슷하대서 가자미라고 붙여졌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일단 뭐 솔레우스라는 근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후경골근. 자, 이렇게 세 가지 근육이 포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 큰 근육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이렇게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한 번 정도 들어보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손의 마찰 부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손바닥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측면 쪽, 그 다음에 엄지 쪽, 날 쪽, 손끝 쪽. 근데 저희는 이렇게 좀 많이 쓸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그림하고 이렇게 많이 사용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두 가지 검지와 중지를 이용하는 방법, 엄지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이 세 마디 쓰는 방법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뭐 검지나 엄지나 검지 쪽은 좀 잘 쓰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동작을 볼게요. 자, 승모근인데 이제 어깨 근육이죠. 승모를 이렇게 짜주는 근육이에요. 주무르는 모습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안마라고 하죠. 그죠? 그때 해주는 모습으로. 그 다음에 양 엄지와 손가락을 주무르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엄지, 검지.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경추를 만지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 꽉 끼는 방법. 이제 그 다 온 것 같아요. 꽉 끼는 방법이고, 양쪽으로 누르는 방법. 그 다음에 겹쳐서 누르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중지를 이용하는 것, 시지와 중지, 새끼손가락, 양엄지.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인데 실질적인 방법은 뭐 지금 손 모양만 나와 있지만 이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오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은 이렇게 손으로 하니까 힘들죠. 힘들다 보니까 이 손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테인리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뭐 글라스톤이라는 그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글라스톤을 조금 추천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제 시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제 손으로 하기는 힘들어요. 손이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피부를 자극해서 하는데 대부분 그게 피멍이 들더라고. 피멍이 드는데, 피멍이 든다는 말은 혈관이 파열렸다고 볼 수 있겠죠. 피부 손상도 있고, 혹시 모르는 또 2차 세균 감염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손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고, 손을 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뭐 오일이나 아니면 뭐 베이비 파우더 같은 것을 사용하셔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 모양도 중요하고 주의사항 여러분도 꼭 하셔야 되고요. 주의사항 하셔야 되고, 받는 사람이 주의사항, 하는 사람이 주의사항. 서로 간에 예의를 잘 지켜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마사지라는 행위 자체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표현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상호에 대한 존중감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에 대한 배려심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 상당히 배려심을 이제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자칫 좀 친하다고 근육을 막 장난하다 보면 오히려 근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 가능한 한 어떻게 될까요?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실시를 하셔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 마사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아까 중간에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일반 안마, 그 다음에 일반적인 물리치료 방법하고 다릅니다. 물리치료라는 방법은 말 그대로 물리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실시하는 행위를 물리치료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그 물리치료사들이 요구하는 게 있으면 수기요법. 이 수기요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거다. 자, 일단 그 몸에 대해서 손에 대한 감각을 충분히 익혀놓고 그 근육에 대해서 정확하게 촉진해서 이완시켜주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체육 학생들에 비해서 물리치료 학생들은 그런 부분의 기능들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그 친구들은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감각적인 부분이 저희가 훨씬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건 하나의 기술입니다. 단순하게 배우고 넘어가는 일시적인 동작이 아니고 정확하게 배우시면 한번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자기만의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배우실 때 상당히 조금 신경을 써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을 하게 돼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대면하면서 얼굴 보면서 수업을 하는 것을 지향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지 못한 환경이라서 좀 아쉬움이 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 40분 조금 넘게 수업했는데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